지리산의 밤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수십 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풍우가 늙은 산의 살점을 핥히고 거대한 나무들을 뿌리째 뽑아낼 듯 뒤흔들었다. 하늘에서는 양동이로 퍼붓는 듯한 비가 쏟아졌고 바람은 금방이라도 세상을 끝장낼 것처럼 울부짖었다. 산자락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성난 자연의 포로가 되어 신음하고 있었다. 마을에서도 가장 외딴 곳,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흙집에서 김복순 할머니는 홀로 폭풍우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이른을 훌쩍 넘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고단한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두 눈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집은 할머니에게 세상의 전부였다. 평생을 가난하고 외롭게 살았지만 이 낡은 집만은 그녀에게 세상의 모든 것과 다름없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도 없이 수십 년을 이 집에서 홀로 살아온 그녀에게 이 낡은 흙집은 세상의 전부이자 마지막 안식처였다. 에고, 이놈의 비가 그칠 생각을 안 하는구나. 할머니는 작은 나무 기둥이 삐걱거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흙벽은 빗물을 먹으며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뚝뚝 빗물이 떨어져 바닥에 놓아둔 낡은 양동이를 채우고 있었다. 얇은 담요를 어깨에 두른 채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문틈을 낡은 헝겊으로 틀어막았다. 밖에서는 산이 울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빗소리가 아니었다. 저 깊은 땅 속에서부터 들려오는 듯한 거대한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 이따금씩 우르르쾅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다. 산사태였다. 마을 사람들 모두 잠자코 이 무시무시한 자연의 힘을 견디고 있었다. 할머니 역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자연의 위협 앞에서 그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폭풍우의 교향곡 사이로 아주 가냘프고 절박한 소리가 할머니의 귀를 파고들었다. 깽, 깽.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고 마치 심장을 긁는 듯한 애처로운 음색으로 이어졌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였다. 절망과 고통이 짙게 배어있는 세상의 끝에서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 같았다. 할머니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집 뒤편, 가파른 산비탈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상식적으로는 미친 짓이었다. 이런 날씨에 밖으로 나가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행위나 다름없었다. 당장이라도 흙더미가 집을 덮쳐도 이상하지 않을 판국이었다. 머리는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발은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다. 평생을 가난하고 외롭게 살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살아있는 생명을 외면해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상관없었다. 에미야, 내가 단단히 미쳤지. 스스로를 타박하면서도 할머니는 벽에 걸린 낡은 비옷을 챙겨 입고 손때 묻은 작은 손전등을 집어들었다. 문을 열자 거센 비바람이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한 걸음 내딛기가 무섭게 발이 질척한 진흙탕에 빠졌다. 손전등이 비추는 한 줄기 빛은 무섭게 쏟아지는 빗줄기에 막혀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어디냐? 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냐? 할머니는 비바람에 맞서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발을 옮겼다. 귓가를 맴도는 가냘픈 소리를 이정표 삼아 그녀는 본능적으로 집 뒤편의 작은 언덕으로 향했다. 그곳은 평소 그녀가 나무를 캐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몇 걸음이나 옮겼을까?
우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바로 옆에 있던 작은 바위가 굴러 떨어졌다. 할머니는 놀라 주저앉았지만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웠다. 이제는 낑낑거리는 소리 외에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긁어내는 소리. 흙과 돌이 부딪히는 거칠고 다급한 소리였다. 손전등 빛이 마침내 소리의 근원지를 비췄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새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흙더미에 반쯤 파묻힌 채 미친 듯이 앞발로 땅을 파헤치고 있었다. 최근에 일어난 작은 산사태로 무너져 내린 흙이었다. 온몸은 흙탕물로 뒤범벅이 되어 원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었고 발톱은 다 닳아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걔는 고통도 잊은 채 오직 땅속을 향해 필사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그 처절한 몸짓에서 할머니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저 흙더미 아래 어미개의 새끼들이 묻혀있는 것이다. 오, 세상에. 할머니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어미개는 낯선 인기척에 잠시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경계심과 절박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인간에 대한 두려움보다 새끼를 잃은 어미의 비통함이 더 깊게 서려 있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다가갔다. 괜찮다. 괜찮아. 내가 도와주마. 할머니의 목소리는 비바람 소리에 묻혔지만 어미개는 그녀의 눈빛에서 저기가 없음을 읽은 듯했다. 다시 낑낑거리며 땅을 파기 시작했다. 마치 어서 도와달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다. 김복순 할머니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손전등을 옆에 내려놓고 차가운 흙더미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주름지고 투박한 두 손으로 직접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비에 젖은 흙은 무겁고 차가웠다.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손가락을 할퀴어 상처를 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 늙은 인간과 한 마리의 어미개. 그들은 잠시 세상의 모든 위험을 잊은 채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해 힘을 합쳤다. 할머니가 큰 돌을 치우면 개가 그 아래 흙을 파헤쳤다. 둘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필요 없었다. 생명을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할머니의 손끝에 무언가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 닿았다. 찾았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흙을 더 걷어냈다. 그러자 작고 하얀 털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숨을 쉬지 않는 듯 미동도 없는 새끼 강아지였다. 할머니는 급히 강아지를 품에 안아 비옷 안으로 넣었다. 어미 개가 다가와 새끼의 냄새를 맡으며 애타게 낑낑거렸다. 아직 살아있어. 괜찮을 게다. 할머니는 어미를 안심시키며 다시 땅을 팠다. 희망이 보이자 잊었던 힘이 솟아나는 듯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새끼가 차례로 발견되었다. 모두 4마리였다. 마지막 새끼를 품에 안았을 때 할머니는 기력이 다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온몸이 빗물과 땀으로 흠뻑 젖었다. 어미개는 구조된 새끼들을 필사적으로 핥아주었다. 차가운 몸을 자신의 천으로 녹이려 애썼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는 남은 힘을 쥐어짰다. 이대로 있다가는 어미도, 새끼들도 모두 저천증으로 위험해질 터였다. 아가, 이리 오너라. 집으로 가자. 어서. 할머니는 품에 안은 새끼들을 다시 한번 추스르고 어미개를 향해 손짓했다. 어미개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할머니의 진심을 알아차린 듯 그녀의 뒤를 따랐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명의 노인과 한 가족의 개들은 위태로운 발걸음을 옮겨 따뜻한 보금자리를 향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으르렁대던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멈춰 있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자 간밤의 광란이 남긴 상처들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냈다. 김복순 할머니의 낡은 흙집 마당은 부러진 나뭇가지와 휩쓸려온 진흙, 정체 모를 잡동사니들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아이고, 깊은 잠에서 깨어난 할머니는 온몸이 쑤시는 것을 느끼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밤새 겪은 사투의 후유증이었다. 삭신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따스한 온기였다. 아직 불씨가 남은 아궁이 앞에 4마리의 새끼 강아지들이 서로의 몸을 의지한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곁을 어미개 베기가 꼼짝도 않고 지키고 있었다. 할머니가 눈을 뜨자 밤새 경계를 늦추지 않던 베기가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깊고 까만 눈동자는 더 이상 경계심이 없었다. 대신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감사의 빛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가 손을 뻗자 베기는 다가와 거친 혀로 할머니의 주름진 손등을 가만히 핥아주었다. 따뜻하고 축축한 감촉이 손등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평생 외로움이 익숙했던 할머니의 작은 방이 낯선 온기로 가득 찼다. 어쩌면 이것이 기적인지도 모른다고 할머니는 생각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낸 작은 생명들이 역으로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그래, 배고프겠구나. 뭐라도 좀 챙겨줘야지. 할머니는 아픈 허리를 두드리며 부엌으로 향했다. 밥솥에 남은 찬밥을 물에 말아 한 그릇 내어주자 베기는 허겁지겁 그릇을 비웠다. 그제야 할머니는 간밤에 흙투성이가 된 개의 몰골을 제대로 살필 수 있었다. 하얀 털은 진흙과 피가 엉겨붙어 누렇게 변해 있었고 곳곳에 생채기가 나 있었다. 이리 온 깨끗하게 좀 닦아주마. 할머니는 따뜻한 물을 수건에 적시어 개의 몸을 정성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다. 개는 할머니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얌전히 몸을 맡겼다. 그렇게 목 주변에 엉긴 털을 닦아내던 할머니의 손끝에 딱딱하고 매끄러운 무언가가 걸렸다. 털 속에 파묻혀 있던 것은 목걸이였다. 산에서 사는 들개이거나 주인이 있더라도 이렇게 험한 곳에 사는 개라면 낡은 밧줄이나 값싼 나일론 목걸이가 고작일 터였다. 하지만 할머니의 손에 잡힌 것은 전혀 달랐다. 짙은 갈색에 윤기가 흐르는 고급 가죽으로 만들어진 목걸이였다. 비바람에 젖고 흙투성이가 되었음에도 한눈에 봐도 비싸고 질 좋은 물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외딴 상골의 개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기묘한 부조화였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목걸이를 더 자세히 살폈다. 그때 목걸이 안쪽에 한 부분이 유독 굵고 촘촘한 바느질로 마감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만들어진 작은 주머니처럼 보였다. 수십 년의 세월이 새겨준 직감이 할머니의 뇌리를 스쳤다. 이건 그냥 목걸이가 아니다. 할머니는 서랍에서 작은 가위와 실뜻개를 가져왔다. 백이는 할머니의 행동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봤지만 짖거나 저항하지는 않았다. 마치 이 순간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듯이 할머니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촘촘한 실밥을 하나씩 끊어내기 시작했다. 정교한 바느질을 뜯어내자 가죽 안쪽에 덧대어진 방수 처리된 작은 비닐 조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안에 새끼 손톱보다도 작은 검은색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있었다. 마이크로 SD 카드. 물론 김복순 할머니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녀의 세상에서 그것은 그저 이상하고 작은 플라스틱 조각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 작은 물건이 바로 이 비싼 가죽 목걸이와 비밀 주머니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작은 조각은
그 무게를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다. 할머니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어젯밤의 구조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었다. 나는 운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서울의 심장부. 모든 것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의 최상층. 태상그룹의 박진호 회장은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정형을 등진 채 싸늘한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그의 앞에는 오른팔인 최준호 이사가 뻣뻣하게 굳은 차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 기레기 놈은 아직도 실종 상태란 말인가. 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용암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어젯밤 지리산 국립공원 인근의 자사 리조트 개발 부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시각에 현장 주변을 캐고 다니던 시사주간지의 이현우 기자가 실종되었다. 박 회장에게 이현우라는 이름은 지긋지긋한 두통과도 같았다. 그는 끈질기게 태상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리산 리조트 개발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폐기물 매립과 부실 공사 의혹을 파헤치고 있었다. 이현우가 기사를 터뜨린다면 박 회장이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다. 예. 회장님,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 중이지만 폭우로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최 이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사람 목숨 따위는 관심 없어. 그놈이 가지고 있던 건 어떻게 됐나 결정적인 증거 말이야. 최 이사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그게 현장에서 기자의 소지품은 일부 발견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데이터, 예. 이현우 기자는 항상 핵심 원본 자료를 마이크로 SD 카드에 담아 자기가 키우던 진돗개의 목걸이에 숨겨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한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진돗개라는 말에 박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최 이사를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산사태라. 하늘이 도왔군. 그 기레기 놈은 산사태로 인한 불운의 사고로 처리하면 그만이야. 문제는 그 개새끼와 그 목에 달린 증거다. 박 회장은 고급스러운 책상으로 다가가 시가를 하나 꺼내 물었다. 그의 입가에 뱀처럼 교활한 미소가 걸렸다. 최 이사, 예? 회장님, 자네가 직접 내려가 경찰보다 먼저, 그 누구보다 먼저 그 개를 찾아 산 전체를 이 잡듯 뒤져서라도 찾아내. 그리고 그 목걸이, 그 안에 든 메모리 카드 반드시 내 손에 가져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필요하다면 산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찾아내란 말이다.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절대적인 명령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실패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경고였다. 최 이사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최 이사의 등 뒤로 박 회장은 짙은 연기를 내뿜으며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거대한 도시의 풍경이 아니라 지리산의 깊은 골짜기가 아른거리고 있었다. 아주 사소한 변수, 길 잃은 개 한 마리가 자신의 제국을 뒤흔들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한편 지리산의 고요한 흙집 안에서는 김복순 할머니가 정체 모를 플라스틱 조각을 낡은 손수건에 소중히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는 장롱 깊숙한 곳, 남편의 낡은 손목시계와 빛바랜 흑백 사진을 보관해두던 작은 오동나무 상자 안에 그것을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녀는 새로운 식구가 된 하얀 베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에게 베기는
그저 우연히 구해준 동물이 아니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자신의 삶에 들어온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서울의 냉혹한 권력자와 상골의 힘없는 노인. 결코 마주칠 일 없을 것 같던 두 사람의 운명이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를 중심으로 서서히 엮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충직한 진돗개. 배기가 있었다. 지리산의 깊은 숲속은 여전히 간밤의 폭풍우가 남긴 축축한 습기와 흙냄새로 가득했다. 김복순 할머니의 집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산골 초입. 작은 국도 옆 허름한 식당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세 명의 남자는 도회적인 정장 차림이 이 투박한 시골 풍경과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았다. 그들의 중심에는 최준호 이사가 서 있었다. 그는 늘 차갑고 절제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목표물을 탐색하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최 이사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부하들은 익숙한 솜씨로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고 트렁크에서 대한민국 동물보호협회라고 적힌 가짜 현수막과 서류들을 꺼냈다. 식당 주인은 낯선 손님들의 등장에 경계심을 드러냈지만 동물보호라는 말에 금세 경계를 풀었다. 아이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최 이사는 능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희가 이번 폭우로 인해 지리산에 사는 유기견들을 돕기 위해 나왔습니다. 혹시 마을 근처에 떠돌이 개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식당 주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할머니의 이야기를 꺼냈다. 아, 떠돌이 개요 글쎄. 떠돌이 개는 아니고 저기 윗마을 김복순 할머니가 이번 산사태 때 개 한 마리랑 새끼들을 구해줬다고 하더만요. 새하얀 진돗개였대요. 이름은 백이. 생김새는 하얀 진돗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쉽게 단서를 찾았다. 최 이사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들은 곧바로 할머니의 집 주소를 물어 출발했다. 차 안에서 최 이사는 침묵을 지켰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박진호 회장의 명령, 그리고 이현우 기자에 대한 정보만이 맴돌았다. 검사 시절의 이현우는 그에게 동경의 대상이자 동시에 현실의 냉혹함을 일깨워준 존재였다. 자신과 이현우, 한때는 정의를 꿈꾸던 두 사람이 이제는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회한은 잠시뿐. 그의 직업적인 냉철함이 곧 감정을 지워버렸다. 오직 회장님의 명령만이 그의 머릿속을 채웠다. 할머니의 낡은 집 앞에 도착하자 백이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짖기 시작했다. 최 이사는 부하들에게 차 안에 있으라고 지시하고 홀로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최준호라고 합니다. 최 이사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했다. 김복순 할머니는 문을 열고 낯선 사내를 경계했다. 최 이사는 할머니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실은 제가 찾는 개가 할머니 집에 있는 것 같아서요. 최 이사는 미리 준비해온 이현우 기자의 사진을 보여줬다. 이 개입니다. 제 친구가 키우던 개인데 얼마 전 지리산에서 실종되는 바람에 제가 대신 찾아 나섰습니다. 저희 친구는 개를 가족처럼 생각해서요.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제야 낯선 사내들의 정체를 짐작했다. 백이의 목걸이 속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이들이 그것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할머니는 애써 감정을 숨기며 무덤덤하게 말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저 산사태에 갇힌 개를 불쌍해서 구해 주었을 뿐인데 이 개가 그쪽 친구분 개라는 증거라도 있으신지요? 최 이사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의 친절함 뒤에 숨겨진 냉철함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증거는 없지만 저는 개가 사람을 알아보는 것을 믿습니다. 이 개가 제 친구를 알아본다면 그 개는 제 친구의 개가 맞는 것이겠지요. 그는 마치 할머니를 떠보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백이를 향해 손짓했다. 백이야. 이리 온. 백이는 할머니의 부름에 달려가 그녀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이 아이는 제 개입니다. 저희를 가족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 친구분 대신 돌봐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돌아오실 때까지요.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최 이사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친절한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의도를 읽어내는 미묘한 심리전이었다. 최 이사는 순순히 물러나는 척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마음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강아지들을 정말 아끼니까요. 혹시 이 강아지들을 돌보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살해하겠습니다. 저희는 단지 친구의 유품을 돌려받고 싶을 뿐입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이 동그란 목걸이를 말입니다. 최 이사는 결정적인 단어를 흘리며 할머니의 반응을 살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진한 표정을 지었다. 목걸이요, 목걸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최 이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곧바로 준비해온 두툼한 흰 봉투를 할머니에게 건넸다. 할머니, 이건 작은 성의입니다. 이 개를 저희에게 넘겨주시면 더 큰 사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돈이면 이 낡은 집을 새로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할머니의 손은 가늘게 떨렸지만 그녀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돈은 필요 없으니 어서 가시죠.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최 이사는 이 늙은 할머니가 단순히 돈에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무언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그들이 찾고 있는 메모리 카드가 있을 확률이 높았다. 할머니께서 저희와 협조하지 않으시면 할머니와 이 개에게도 좋은 일이 없을 겁니다.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최 이사는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전혀 기죽지 않았다. 내가 평생을 지리산에서 살면서 겪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 협박에 놀랄 줄 알았소. 할머니의 눈빛은 그 어떤 권력자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하고 굳건한 삶의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최 이사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할머니의 강직한 태도에 묘한 경외감마저 느꼈다. 그때 저 멀리서 오토바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할머니의 집으로 다가왔다. 강준호 순경이었다. 그는 이 마을의 유일한 경찰관이었다. 강순경은 최 이사와 부하들의 차림새를 보고 단번에 이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님을 눈치챘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강순경은 차에서 내려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최 이사를 바라봤다. 경찰관이신가? 우리는 동물보호협회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할머니의 개를 돌보려 왔을 뿐인데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최 이사는 순순히 물러나는 척하며 서둘러 부하들을 이끌고 자리를 떴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강순경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할머니,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수상해 보이는데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그간의 사정을 강순경에게 털어놓았다. 이현우 기자가 어젯밤 실종되었다는 기사, 그의 개가 할머니의 집으로 왔다는 것, 그리고 목걸이 속에서 발견된 검은색 플라스틱 조각까지. 할머니는 자신의 직감을 따라 이 작은 물건이 위험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불안해서 말이야.
강순경. 혹시 이게 뭔지 알겠나? 할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꺼내온 낡은 손수건에 감싼 마이크로 SD 카드를 강순경에게 건넸다. 강순경은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직감했다.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그리고 이현우 기자의 실종과 관련된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음을 그는 할머니의 손에서 SD카드를 받아들며 결심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일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시 온다면 저를 먼저 상대해야 할 겁니다. 그들의 손을 통해 지리산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복수가 시작될 것이었다. 지리산 자락의 작은 파출소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강준호 순경은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김복순 할머니에게서 건네받은 마이크로 SD카드를 만지작거렸다.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품고 있는 비밀을 알기에 그의 심장은 긴장으로 쿵쾅거렸다. 최 이사 일행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이현우 기자의 실종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직감이 온몸의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는 조심스럽게 SD카드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처음에는 아무 파일도 뜨지 않았다. 강순경은 여러 시도를 해보았지만 컴퓨터는 파일 손상이라는 메시지만 내뱉었다. 그러나 이현우 기자가 평범한 기자가 아니라는 할머니의 증언을 떠올렸다. 아마 이 파일은 암호화되어 있을 것이다. 그는 몇 개의 해킹 프로그램을 시도한 끝에 이현우 기자가 평소 사용하던 프로그램의 암호화 방식을 찾아냈다. 그리고는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파일을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화면 가득 수많은 폴더와 파일들이 나타났다. 태산건설 비자금, 정관계 로비, 환경부 보고서, 지리산 리조트 부실공사. 폴더명만 보아도 이현우 기자가 얼마나 집요하게 태산그룹을 추적해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강순경은 숨을 죽이고 파일들을 열어보았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태산그룹 리조트 개발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매립된 유독성 폐기물 사진들이었다. 땅속 깊은 곳에 묻혀있는 드럼통들은 이미 부식되기 시작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인근 계곡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오염된 물과 죽은 물고기들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열어본 것은 지리산 리조트 개발 최종 보고서라는 파일이었다. 이현우 기자는 이 문서에 직접 붉은색 글씨로 메모를 남겨두었다. 기반 공사 부실, 토양 안정성 문제, 심각 대형 산사태 가능성 존재. 전문가의 소견이 담긴 문서를 보면 태산그룹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공사를 진행했는지 알 수 있었다. 이현우는 이 문서를 통해 태산그룹이 겉으로는 친환경적인 리조트를 짓는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했다. 그의 열정과 집념이 그대로 전해져 강순경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이현우 기자의 실종은 단순히 운 나쁜 사고가 아니라 이 거대한 범죄를 숨기기 위한 계획된 살인이었음이 명백했다. 강순경은 이 중요한 증거들을 서울 본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눈이 마지막으로 머문 폴더는 패밀리라는 이름이었다. 다른 폴더들과는 달리 이 폴더는 아무런 암호도 걸려있지 않았다. 강순경은 조심스럽게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이현우 기자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해맑게 웃는 아이의 얼굴, 그 아이를 따뜻하게 안고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 흑백으로 찍힌 오래된 사진이 있었다. 그 사진에는 앳된 소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김복순 할머니가 따뜻한 차가 담긴 보온병을 들고 들어왔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네. 이거라도 마시면서 하게. 할머니는 피곤에 지쳐있는 강순경의 얼굴을 보고는 안쓰러운 듯 말했다. 강순경은 차를 마시려다가 문득 모니터에 떠있는 사진을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차가운 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쓴 듯 온몸이 굳어버렸다. 사진 속 앳된 소녀의 얼굴은 놀랍게도 할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과 똑 닮아 있었다. 할머니, 이 사진의 소녀, 할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입니까? 강순경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할머니는 그 질문에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이현우 기자의 사진들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다. 아니, 이건 할머니의 손가락이 사진을 짚으며 떨리기 시작했다. 이 아이는 내 딸 미연이 아니냐, 이현우가 내 손주였다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충격적이라 믿을 수 없다는 듯 허공을 맴돌았다. 사진 속 젊은 여성은 바로 할머니의 유일한 혈육. 수십 년 전 남편과 다투고 집을 떠나 소식조차 끊겼던 딸 이미연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는 그녀의 손주였던 것이다. 할머니는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깊은 회한에 휩싸였다. 내 딸이 이렇게 예쁜 아들을 낳았었구나. 내가 그 아이가 내 손주인 줄도 모르고. 할머니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손녀딸이 죽기 전에 그녀를 찾아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할머니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강순경은 할머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그러나 할머니의 고통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의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이현우 기자의 흔적, 그가 남긴 증거들은 단순한 정의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할머니에게 보내는 마지막 유언이자 그녀의 딸과 손자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복수의 시작이었다. 한참을 울던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 속에는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강렬한 분노와 단단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강순경.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뼈를 깎는 듯한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내 손주가 그놈들 때문에 죽었어. 내 딸이, 내 손주가 그놈들의 손에 살해당했어. 그놈들이 내 가족을 빼앗아 갔어. 할머니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 손에는 핏줄이 붉어져 있었다. 내가 내 손주를 위해 이놈의 복수를 해줄 거야. 내 손으로 그놈들의 죄를 세상에 밝히고 말 거야. 내 손주가 못다 이룬 꿈을 내가 대신 이뤄줄 거야. 할머니의 결심을 들은 강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이현우 기자가 남긴 증거들을 통해 태상그룹의 만행과 그들의 추악한 실체를 알게 되었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와 함께하겠습니다. 이현우 기자. 아니, 할머니의 손자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이 악랄한 놈들을 세상에 끌어내기 위해 저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낡고 조용한 파출소 안에서 한 늙은 할머니와 젊은 순경의 눈빛이 마주쳤다. 그들의 눈에는 단순한 정의감이 아닌 가족을 잃은 슬픔과 복수심,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겠다는 굳은 의지가 넘실거리고 있었다. 이현우 기자가 남긴 SD카드와 함께 복수극의 서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다. 김복순 할머니의 낡은 흙집은 어느새 거대한 복수의 계획이 시작되는 비밀 본부로 변해 있었다. 할머니와 강준호 순경은 탁자 위에 이현우 기자가 남긴 자료들을 펼쳐놓고
밤늦도록 머리를 맞댔다. 낡은 손전등 하나가 내뿜는 희미한 불빛 아래 그들의 눈빛은 결의로 이글거렸다. 손자가 남긴 계획입니다. 강순경은 SD카드에서 찾아낸 파일을 할머니에게 보여주었다. 이현우 기자는 태상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하고 다단계적인 계획을 세워두었다. 그는 단 하나의 언론 매체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채널을 동시에 활용해 태상그룹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고자 했다. 첫 번째 채널은 진실의 소리라는 이름의 독립탐사 보도 전문 언론사였다. 이현우 기자는 이곳의 기자에게 핵심 증거들을 먼저 넘겨 그들이 기사를 작성할 시간을 벌어주려 했다. 두 번째 채널은 경제정의심 인연대라는 시민단체였다. 이들은 태상그룹의 불법 행위를 법적으로 고발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 채널은 정의로운 저격수라는 별명을 가진 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국회 청문회에서 태상그룹의 비리를 정식으로 다룰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현우는 이 세 채널에 SD카드에 담긴 모든 디지털 증거를 넘기는 동시에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결정적인 증거 서류 원본들을 마을 근처 버스 터미널에 보관함에 숨겨두었다. 손자분이 굉장히 치밀했네요. 강순경이 감탄하며 말했다. 할머니는 이현우의 계획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그러나 그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세상의 정의를 위해 싸웠다. 이제 할머니가 그 싸움을 대신 이어받아야 했다. 강순경, 자네는 이현우가 남긴 디지털 자료들을 새 채널에 전부 보내주게. 그리고 버스 터미널의 보관함에 있는 서류들은 내가 직접 가서 가져오겠네. 할머니의 말에 강순경이 깜짝 놀랐다. 할머니, 그건 위험합니다. 분명 그놈들이 할머니를 미행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단호했다. 아니, 내가 가야 하네. 자네가 가면 의심받을 걸세. 나 같은 늙은 할머니가 가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게다가 내 손주가 남긴 유품을 내 손으로 직접 가져오고 싶네. 할머니의 눈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강순경은 더 이상 할머니를 말릴 수 없었다. 할머니의 결심은 그 어떤 위협보다도 단단했다. 그들의 예상대로 최준호 이사는 할머니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단호한 거절 이후 그는 부하들을 시켜 매일같이 할머니의 집 주변을 감시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게 숨어서 할머니의 동태를 살폈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그들의 행동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다. 어느 날 밤에는 닭장 문이 열려 닭들이 도망갔고 며칠 뒤에는 마당에 장독대가 쓰러져 장이 온통 쏟아져 내렸다. 할머니를 위협하기 위한 교묘하고도 비열한 경고였다. 이런 위협을 받으면서도 할머니는 묵묵히 버텼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손주를 잃은 슬픔과 분노가 그녀를 강인하게 만들었다. 흥, 이 정도 가지고 날 겁주려고 어림없지. 할머니는 엎질러진 장을 닦아내면서 오히려 쓴웃음을 지었다. 한편 태상그룹의 최준호 이사는 점점 더 압박을 받고 있었다. 박진호 회장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그 늙은 할망구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냐 며 노발대발했다. 최 이사는 이현우 기자를 제거했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뭔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이현우 기자를 처리했을 때도 그는 죄책감을 느꼈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 그러나 회장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고 결국 그는 정의를 배신했다. 이게 다 돈 때문이겠지.
최 이사는 텅 빈 사무실에 앉아 중얼거렸다. 한때 그는 이현우 기자처럼 정의를 향해 불타던 젊은 검사였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다. 힘없는 정의는 무기력했고 결국 그는 거대한 자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박 회장의 그림자 아래서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자신을 잃어버렸다. 그의 눈앞에 이현우 기자의 맑은 눈빛이 아른거렸다. 선배님, 저희가 정의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과거 이현우의 당찬 목소리가 귓게 울리는 듯했다. 그리고 다시 그의 눈앞에는 낡은 흙집 앞에서 자신을 단호하게 거절하던 할머니의 모습이 겹쳐졌다. 할머니의 눈빛은 이현우의 눈빛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것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 정의를 향한 불굴의 의지였다. 최 이사는 자신이 한때 존경했던 정의로운 모습들을 이제는 자신이 파괴해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전화를 들고 있었다. 이제 끝내버려야겠군. 밤이 되자 강순경은 이현우 기자가 남긴 파일을 암호화하여 서울의 새 채널에 전송했다. 전송이 완료되자 강순경은 희미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될 터였다. 그리고 할머니는 버스 터미널로 갈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낡은 가방을 들고 백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백이야, 할머니 금방 갔다 올게. 넌 이 집 잘 지키고 있어야 한다. 백이는 주인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 듯 낑낑거리며 그녀의 다리에 얼굴을 비볐다. 할머니는 백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집을 나섰다. 칠흑 같은 어둠이 지리산을 감싸고 있었다. 할머니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다. 손주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전사였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미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최 이사가 보낸 그림자들은 이미 어둠 속에 숨어 그녀가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한 노인과 거대 권력의 치열한 싸움이 막을 올리고 있었다. 새벽 안개가 걷히지 않은 지리산의 아침은 차갑고 고요했다. 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리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할머니는 낡은 손지갑을 챙기고 짐짓 아무 일 없는 듯 마당을 거닐었다. 그녀는 이미 어둠 속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눈들을 느끼고 있었다. 이놈들, 감히 늙은이를 속이려 드는구나. 할머니는 속으로 뇌까리며 마을 입구로 향했다. 그녀의 예상은 정확했다. 할머니가 집을 나서자마자 어젯밤부터 잠복해 있던 최준호 이사의 부하 2명이 은밀하게 그녀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그들은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할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할머니는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 마을 어귀에 좁은 오솔길이었다. 뭐야, 저 할망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부하 중 한 명이 당황하며 중얼거렸다. 그들은 할머니를 따라 오솔길로 들어섰다. 지리산의 오솔길은 좁고 미끄러웠다. 그들은 할머니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따라갔다. 하지만 할머니는 70년 넘게 살아온 지리산의 지형을 송금 보듯 훤히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좁고 험난한 길을 택했다. 그리고는 걷는 속도를 늦추는 척하다가 갑자기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부하들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할머니는 길을 벗어나 작은 가을을 건너고 덤불 속을 기어들어갔다. 젠장, 저 할망구 미쳤나봐. 대체 어디로 간 거야? 부하들은 할머니가 눈앞에서 사라지자 당황했다. 그들은 흙탕물로 범벅이 된 채 숲속을 헤매고 다녔다. 그 사이 할머니는 이미 버스 터미널에 도착해 있었다. 할머니의 낡은 옷은 흙과 나무잎으로 지저분해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젊은 것들이 늙은이를 얕잡아 봐서는 안 되지. 할머니는 보관한 번호 32번을 찾아 열쇠를 넣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현우 기자가 남긴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손으로 직접 쓴 수첩과 여러 장에 인쇄된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태상그룹의 모든 비리를 담고 있는 원본 자료들이었다. 할머니는 서류들을 품에 꼭 안고 버스에 올라탔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최 이사의 부하들은 터미널에서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놓쳤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들은 곧바로 최 이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할머니를 놓쳤습니다. 이미 서류를 가져간 것 같습니다. 최 이사는 전화를 끊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박진호 회장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증거 서류 원본이 할머니의 손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진호 회장은 최 이사의 말에 분노로 몸을 떨었다. 최 이사 자네, 지금 장난치는 건가? 그까진 늙은 할망구 하나 처리 못해서 내 사업을 망칠 작정인가?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네. 오늘 밤 안에 모든 것을 끝내게. 그 할망구와 개, 그리고 그놈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완전히 없애버려. 이 일에 대한 목격자는 단 한 명도 남겨두지 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는 한이 있더라도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느껴졌다. 최 이사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박 회장의 명령은 더 이상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인교사였다. 최 이사는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한때 정의를 부르짖던 자신이 이제는 살인교사를 명령하는 범죄자의 하수인이 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러나 박 회장의 협박은 거부할 수 없는 족쇄였다. 그는 결국 가장 잔혹하고 무자비한 부하 2명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오늘 밤 12시, 지리산으로 가라. 김복순이라는 할머니가 사는 집이다. 모든 것을 불태워버려. 그 안에 있는 사람, 개, 그리고 모든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라. 한편 할머니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강순경에게 전화해 서류를 무사히 손에 넣었다고 알렸다. 강순경은 안도하며 할머니에게 곧장 집으로 돌아가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이미 위협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했다. 마당에 있는 낡은 농기구들과 돌멩이들을 끌어모아 현관문 안쪽에 단단히 받쳐두었다. 백이는 할머니의 불안한 기운을 감지했는지 낑낑거리며 마당을 맴돌았다. 평소 같았으면 짖지 않았을 백이가 낯선 그림자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그리고 정적인 숲속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고요해졌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보다 더 무서운 긴장감이 할머니의 집을 감쌌다. 할머니는 낡은 부엌칼을 든 채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검은 그림자 2개였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이었다. 할머니는 남편이 가르쳐줬던 사냥 기술을 떠올렸다. 어둠 속에서 한 명의 늙은 노인이 2명의 잔혹한 킬러와 싸울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최준호 이사 또한 그들과 함께 지리산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지리산의 밤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짙게 물들어 있었다. 강준호 순경이 지원 병력을 요청하고 지리산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좁고 험난한 산길 때문에
도착이 지연되고 있었다. 낡은 흙집은 고립된 섬처럼 보였고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한 노파와 그녀를 지키려는 충직한 개 한 마리가 있었다. 김복순 할머니는 문을 걸어 잠그고 부엌칼을 든 채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백이는 집 안을 맴돌며 으르렁거렸다. 평소 온순하던 백이의 모습이 아니었다. 녀석은 할머니의 불안감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듯했다. 할머니는 남편이 살아생전 가르쳐 주었던 사냥 기술들을 떠올렸다. 남편은 사냥꾼이었지만 동시에 자연을 존중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할머니에게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할머니는 그 가르침을 되살려 집 주변에 간단하지만 치명적인 함정들을 설치했다. 낡은 냄비와 양동이를 엮어 만든 소리 함정.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숨겨둔 덫. 그것들은 단순한 도구였지만 할머니의 지혜와 결합되어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밤 12시. 정적이 흐르던 산속에 차량 한 대가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차에서 내린 2명의 건장한 남자들은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며 할머니의 집으로 다가왔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집 주변에 미리 설치해둔 함정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젠장. 총우석에 벌써 함정까지 만들어놨나. 선두에 서 있던 남자가 발을 헛디뎌 냄비 함정에 걸려 넘어졌다. 굉음이 울리며 냄비들이 요란하게 부딪혔다. 그 소리에 할머니의 집에서 불이 켜졌다. 할머니, 문 열어, 빨리 문 열라고 남자들이 문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그러나 할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런다고 내가 겁먹을 줄 알고 어림도 없지. 할머니는 그들의 목소리에서 더 이상의 협박이 아닌 명백한 사리를 느꼈다. 남자들은 곧바로 문을 부수기 시작했다. 쿵, 쿵.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다. 할머니는 베개를 품에 꼭 안고 뒷걸음질 쳤다. 현관문이 완전히 부서지고 두 남자가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쇠막대기가 들려 있었다. 할머니, 마지막 경고입니다. 메모리 카드와 서류를 넘겨주면 목숨만은 살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내가 그걸 넘겨주면 너희들이 날 살려둘 것 같아. 내 손주를 죽인 놈들한테 내가 뭘 믿겠어.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남자들의 눈빛이 더욱 흉포해졌다. 그들은 할머니에게 달려들었다. 바로 그때 백이가 으르렁거리며 맹수처럼 남자들에게 달려들었다. 백이는 할머니를 지키려는 본능적인 용기로 온몸을 던져 남자들을 막아섰다. 한 남자의 팔을 물어뜯었고 다른 남자는 백이의 공격을 피하려다 넘어졌다. 젠장. 이 개새끼. 남자들은 백이를 향해 쇠막대기를 휘둘렀다. 백이는 쇠막대기에 맞아 비틀거리면서도 할머니의 앞을 떠나지 않았다. 그때 또 다른 그림자가 집으로 다가왔다. 최준호 이사였다. 그는 부하들에게 전화를 받고 직접 현장으로 온 것이었다. 그는 부하들이 할머니와 백이를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잠시 망설였다. 그의 뇌리에는 박진호 회장의 명령이 메아리 쳤다. 목격자는 단 한 명도 남겨두지 마라. 그러나 동시에 과거의 기억이 그를 덮쳤다. 이현우 기자를 제거했을 때의 죄책감, 그리고 맑고 강인한 할머니의 눈빛.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흔들렸다. 멈춰라. 최 이사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부하들은 최 이사의 등장에 놀라 동작을 멈췄다. 이사님, 이 개새끼가... 됐어. 내가 직접 처리하지. 최 이사는 허리춤에 감춰둔 총을 꺼내 들었다.
그들의 눈은 모두 총구에 집중되었다. 최 이사는 할머니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할머니는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는 체념한 듯이, 그러나 동시에 저항할 의지를 불태우는 듯한 눈빛으로 최 이사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최 이사의 가슴을 꿰뚫는 듯했다. 나를 쏘시려거든 쏘세요. 하지만 내가 죽더라도 내 손주가 남긴 진실은 영원히 남을 겁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정의를 잃어버린 겁쟁이로 살게 될 겁니다. 할머니의 말은 최 이사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의 손은 총을 든 채로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할머니의 눈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그리고 그 눈에서 정의를 향해 불타던 이현우 기자의 눈빛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현우와 같은 길을 걷다가 굴복한 비겁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탕 총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총성은 어둠 속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남기고 사라졌다. 총성이 울린 후의 정적은 그 어떤 소리보다도 길고 무거웠다. 김복순 할머니는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교차했다. 총알은 할머니를 향하지 않았다. 총을 맞고 쓰러진 것은 할머니를 공격하려던 최 이사의 부하였다. 최준호 이사는 총구를 아래로 내린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사리가 아닌 고뇌와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사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다른 부하가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다. 최 이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부하를 무시한 채 총을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뇌리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박진호 회장의 명령, 돈과 권력을 향한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을 위해 짓밟았던 정의와 양심.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늙은 할머니와 충직한 개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돈에 팔았지만 이 늙은 할머니는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정의를 지키려 했다. 너희들 모두 그만해라. 최 이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이 일은 내가 혼자 처리하겠다. 그의 말에 다른 부하가 반발했다. 이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회장님 명령을 잊으셨습니까?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점차 소리가 가까워지자 그들은 모두 긴장했다. 강준호 순경이 지원 병력을 이끌고 온 것이었다. 젠장, 경찰이다. 부하들은 당황하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최 이사는 그들을 잡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부하를 바라보더니 체념한 듯이 한숨을 쉬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지며 여러 대의 순찰차가 할머니의 집 앞에 멈춰 섰다. 강순경이 가장 먼저 차에서 내려 할머니의 집으로 달려왔다.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강순경은 할머니의 무사한 모습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와 함께 온 지원 병력들은 도망치려는 최 이사의 부하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그 사이 최 이사는 멍하니 집 안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직 총이 들려 있었다. 강순경은 최 이사를 보고 경계했지만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초연한 표정이었다. 강순경, 자네, 내가 찾던 정의를 가지고 있군. 최 이사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 손으로 내 모든 것을 망쳐버렸네. 하지만 내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의 하수인이 될 수는 없었네. 최 이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가 총을 바닥에 내려놓자 강순경은 조심스럽게 그를 연행했다. 모든 것이 끝나자 할머니는 긴장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백이가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몸을 비볐다. 백이의 몸에는 쇠막대기에 맞은 상처가 있었지만 다행히 심한 부상은 아니었다. 할머니는 백이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흐느꼈다. 그것은 공포와 안도, 그리고 복수를 향한 격렬한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한 눈물이었다. 동이 트기 시작하고 경찰차들은 최 이사와 부하들을 태우고 산을 내려갔다. 할머니는 강순경의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다. 그곳에서 최 이사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박진호 회장의 비자금 조성, 불법 폐기물 매립, 그리고 이현우 기자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사실까지. 그의 진술은 명백하고 구체적이었다. 그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정의를 배신하고 살았던 지난날을 후회하는 듯 그의 자백은 거침없었다. 경찰서에서 할머니는 최 이사를 만났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이전의 냉혹함은 사라지고 없었다. 할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최 이사는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제라도 정의의 편에 서줘서 고맙네. 할머니의 말에 최 이사는 고개를 들고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다시 한번 눈물이 고였다. 새벽 공기가 차가운 경찰서 안에서 할머니와 최 이사, 그리고 강순경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현우 기자가 남긴 SD카드와 서류, 그리고 최 이사의 양심적인 고백은 태상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할머니의 낡은 손에 들린 족보가 담긴 서류 봉투와 최 이사의 양심이 만난 순간 그토록 원하던 공의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지리산에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 아침은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가 승리하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다. 최준호 이사의 결정적인 증언과 김복순 할머니가 건넨 증거들로 인해 태상그룹의 거대한 비리는 한순간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한민국 전역의 언론들은 태상그룹의 만행을 대서특필했다. 한낱 시골 할머니와 젊은 순경이 거대 재벌 그룹을 무너뜨렸다는 이야기는 국민들에게 충격과 함께 짜릿한 쾌감을 안겨주었다. 진실의 소리와 경제정의시민연대는 그간 조사해온 자료들을 보태 태상그룹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쳤고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이 주도한 긴급 청문회가 열렸다. 매일 아침 신문 한 면은 박진호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 임직원들의 줄줄이 검찰 소환, 그리고 태상그룹 주가의 폭락 소식으로 채워졌다. 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공사비 횡령,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이현우 기자 살해 교사 의혹은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 평생을 쌓아 올린 박진호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허무하구만. 박진호 회장은 차가운 철창 안에서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권력자의 오만함이 아닌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지리산의 의인이라 불렀고 백이를 정의의 개라 칭송했다. 할머니의 낡은 집 앞에는 수많은 기자와 시민들이 찾아와 그녀의 용기에 감사를 표했다. 강준호 순경은 이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특별 승진하여 서울 본청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할머니에게 감사하다며 작별 인사를 고했다. 할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서울에 가더라도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강순경의 따뜻한 말에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래, 고생 많았다.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 지내렴. 모든 것이 평온해진 듯했다. 태상그룹의 비리는 세상에 밝혀졌고 정의는 승리했다.
할머니는 언론의 찬사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잠시나마 행복을 느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화려한 칭송과 관심이 사라진 후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공허함이 남아있었다. 복수라는 목표가 사라지자 그녀의 삶은 다시 예전의 고요하고 외로운 상태로 돌아왔다. 이현우 기자가 남긴 사진과 서류를 품에 안을 때마다 그녀는 공허함과 함께 뼛속까지 사무치는 그리움을 느꼈다. 내 손주가 이제는 돌아올 수 없겠구나. 이현우는 그녀의 삶에 들어와 짧은 폭풍우를 몰아치게 한 후 다시 바람처럼 사라졌다. 그가 남긴 것은 정의의 시련과 함께 치유하기 힘든 깊은 상처였다. 아가야,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할머니는 밤마다 손주의 사진을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백이는 그런 할머니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녀석도 주인을 잃은 슬픔을 아는 듯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할머니를 위로했다. 계절은 바뀌어 어느덧 가을이 깊어졌다. 지리산의 단풍은 붉게 타오르며 산 전체를 아름답게 물들였다. 할머니의 마당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 마을 입구에서 택시 한 대가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이 외딴 산골 마을까지 오는 택시는 흔치 않았다. 할머니는 무슨 일인가 싶어 마당으로 나갔다. 택시는 할머니의 집 앞에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기사가 트렁크를 열었고 그 안에서 한 중년 여성이 내렸다. 여자는 검은색 롱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택시 기색에 돈을 건네주면서도 내내 불안한 눈빛으로 할머니의 집을 쳐다보았다. 여기가 김복순 할머니의 집 맞나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할머니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가까이 다가오자 할머니는 여자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여자의 눈빛, 코, 입술,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낯익은 기시감이 느껴졌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어머니, 맞으세요? 그 말에 할머니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할머니는 여자의 얼굴에서 수십 년 전 집을 나간 딸 이미연의 모습을 보았다. 미연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떨려서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없었다. 여자. 이미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달려가 할머니를 와락 끌어안았다. 어머니, 저 미연이에요. 제가 왔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여 만든 그리움과 후회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할머니는 미연을 품에 안고 하염없이 울었다. 복수라는 목표를 이룬 후 찾아온 공허함, 그리고 손주를 잃은 슬픔, 그 모든 것들이 딸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눈 녹듯이 사라지는 듯했다. 공허했던 그녀의 마음은 다시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어둠이 내려앉은 지리산의 고요한 저녁. 김복순 할머니의 낡은 집 앞에는 수십 년간의 그리움이 담긴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품에 안긴 딸 이미연의 마른 몸은 할머니에게 지난 세월의 고단함을 짐작하게 했다. 어머니, 저를 왜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미연은 흐느끼며 물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우리 딸, 정말 보고 싶었어. 할머니는 미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멈추지 않았다. 집 안으로 들어온 두 모녀는 아궁이 불 앞에 마주 앉았다. 불꽃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그들의 침묵을 대신했다. 미연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기사 봤어요. 어머니가 태상그룹 회장을 잡으셨다는 소식, 그리고 이현우가 제 아들이.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을 뛰쳐나왔다. 남편과 아들, 둘뿐인 세상에서 미연은 오직 자신의 행복만을 쫓았다. 하지만 남편의 죽음 이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그녀는 외로움과 고통에 몸부림쳤다. 이현우 기자가 죽은 후 미연은 자신의 삶을 모두 잃어버린 듯했다. 그리고 그녀는 뒤늦게 알게 되었다.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미안하다. 미연아,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할머니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연락 한 번 안 드리고 이렇게 외롭게 만드셨잖아요. 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지난 수십 년간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냈다. 원망, 슬픔, 후회, 그리고 사랑. 모든 감정이 뒤섞여 격렬한 회한의 폭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폭풍이 지나간 후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뿐이었다. 할머니와 미연은 그날 밤 모든 것을 용서하고 화해했다. 다음 날 아침 두 모녀는 함께 이현우 기자의 묘소를 찾았다. 묘비 앞에 놓인 꽃다발은 할머니가 꺾어온 산들꽃이었다. 현우야, 내 손주야. 내 어머니가 드디어 너를 찾아왔단다. 네가 죽기 전에 너를 꼭 다시 만나고 싶었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할머니는 묘비 앞에서 흐느꼈다. 미연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들에게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아들아, 미안해. 엄마가 너에게 따뜻한 가족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그리고 널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들은 서로의 슬픔을 공유하며 비로소 묵은 상처들을 치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연은 어머니 곁에 남기로 결심했다. 어머니, 저 더 이상 혼자 살고 싶지 않아요. 아들이 남긴 소중한 흔적을 찾은 것처럼 저도 이제 어머니 곁에서 살면서 그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요. 할머니는 미연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다시 한번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할머니의 낡은 집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미연은 할머니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마당을 쓸고 배기와 강아지들을 돌보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냈다. 할머니의 밥상에는 더 이상 혼자 먹는 반찬이 아닌 미연이 정성스레 차린 따뜻한 국과 반찬들이 놓였다. 밤에는 서로의 등을 맞대고 잠이 들었다. 할머니는 잠들기 전 미연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평생의 외로움을 보상받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어느 추운 겨울 오후 눈이 소복이 쌓인 마당에서 할머니는 미연 그리고 백이와 함께 앉아 있었다. 백이는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그 옆에는 미연이 따뜻한 차를 마시며 미소 짓고 있었다. 할머니는 고요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지난 여름 끔찍한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을 떠올렸다. 그날 밤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백이와 그 새끼들을 구해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그녀의 삶 전체를 바꿔놓았다. 그러나 그녀는 알았다. 진정한 기적은 태상그룹의 비리를 폭로하고 세상의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진정한 기적은 그녀의 아들이 남긴 소중한 흔적을 통해 수십 년간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만나는 것이었다.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진정한 기적이었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고 충직한 백이가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